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크랜턴 여성 리더십 센터 이사장 오종남입니다. 이곳은 한국 최초의 여학교를 시작한 장소입니다. 1885년에 선교사로 파송된 스크랜턴 여사는 한국에 와서 선교에 앞서서 여성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여성을 교육시키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1919년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순국한 유관순 열사가 공부하던 곳도 바로 이곳 이화여고입니다. 이야기를 좀 돌려서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에펠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펠탑 건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의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의 일생의 작가인 모파상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에펠탑이 준공된 후에는 에펠탑 안에 있는 2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는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파상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에펠탑 건설을 반대하더니 그렇게 애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파상의 답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파리의 미관을 해치는 에펠탑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펠탑 안에서 에펠탑을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에 앞서서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메아리고개 옆에 있는 고개인가? 환갑잔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은 세계 속에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이거는 세계의 107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0등 내에도 못 들어가는 이렇게 작은 나라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작년에 5,2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이거는 28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100등 바뀐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28등이니까 아주 작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국민이 5,200만이기 때문에 1년에 국내 총생산 GDP는 1조 6천억 달러로 현재 12등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을 통한 무역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무역은 대략 1조 달러로 세계의 3% 정도를 하고 있어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혜원 씨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세 끼 밥 먹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세대는 먹을 게 없어서 춘궁기라는 거를 겪었는데 그거를 가을 쌀 추수부터 보리 나기 전까지를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배고픈 문제를, 하루 세 끼 밥 문제를 걱정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불과 1961년부터 2021년까지 6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배고픔에서, 가난에서 다이어트까지 생각하는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30명이 넘었습니다. 자살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까지를 감안하면 어쩌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70명 정도가 매일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 끼 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나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어찌해서 자살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5명이라 그랬는데 노인 자살률은 58명 수준이니까 평균 자살률보다 2배가 넘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이 우리나라에 매일 3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에 2배 이상 자살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 아닙니까? 그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 넘는 이 어르신들이야말로 세 끼 밥을 먹지 못하던 이 나라를 다이어트를 생각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시켰던 주역이 아닙니까? 그 주역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인들이 자살하는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인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인 거예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더라도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자기가 번 돈을 다 쏟아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아프더라도 참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자살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2002년 2월 달에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제비서관을 하다가 만 50세가 되었을 때 통계청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상하게 환갑잔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동네 어르신이 환갑을 맞으면 온 동네가 그날 하루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부잣집에서 환갑을 맞으면 한 3일 정도는 잔치를 벌였거든요. 근데 왜 환갑잔치가 없어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2년에 갔으니까 2001년도 생명표를 들여다봤겠죠. 그랬더니 1960년에 평균 52살까지 사셨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52살까지 사는 게 평균 수명인데 어르신이 60 환갑을 맞았으면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 잔치해드릴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2001년에는 평균 수명이 76세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다 76세까지 사는데 새삼스럽게 환갑 맞았다고 뭐 축하할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70 고희도 잔치해드릴 만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환갑잔치가 없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효심이 줄어서 환갑잔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혜원 씨 아십니까? 지금 83세입니다. 83세. 지금은 83세니까 60도 잔치할 만한 게 아니고 집안끼리 할 일이고 70 고희잔치도 집안끼리 할 일이고 심지어 보통 사람들이 80까지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1년, 60년, 41년이잖아요. 그럼 41년 동안에 52살에서 76세까지 24년이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평균 2년에 1살 정도씩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2001년에는 제가 만 49살이니까 76세까지 27년 동안에 다시 13.5가 늘어난다고 치면 2001년에 76.5에다가 13.5를 더하면 얼마예요? 9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속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면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균적으로 90세까지 살게 됐다. 오래 사는 거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거는. 다 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요, 과연 오래 사는 게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왕자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시종이 6명이 아니라 부양해야 될 사람이 6명인데 왜 반만 하고 반은 아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대? 이제는 자식 사랑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이제 책임 없어요. 장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 환갑을 맞았을 때 남은 인생을 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재앙일 수도 있다. 옛날에 환갑잔치를 하던 시절에는
30년 부모 밑에서 살다가 30년 부모 노릇하고 살다가 환갑을 맞으면 남은 인생은 남을 여자 여생이었어요. 그래서 환갑 잔치 때 덕담은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덕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1세기 삶의 공식 30, 30, 30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환갑잔치 지나고 나서도 남을 여자 여생이 아니라 3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 보통 사람들은 환갑이 되고 나면은 직장에서 월급 받을 수 있다, 퇴직을 하는 게 많다. 어느 게 퇴직이 많죠. 퇴직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월급이 없어요. 아니, 환갑을 맞아서 지금 여생이 아니라 또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월급을 못 받는 신세가 된다. 그렇다면 장수가 꼭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보니까 장수가 축복이기 위해서는 60 환갑을 맞았을 때 남은 인생에 월급이 없더라도 먹고 살 준비가 돼 있어야 축복이지, 만약에 먹고 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재앙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화제를 돌려서 아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특수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전쟁에 군인으로 징용을 당해서 군대 가 계시는 동안에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 뭐 전쟁 중에 아들 낳았다고 휴가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휴가를 못 오시고 제 1살 됐을 때 돌 다음 날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호르몬이의 외아들로 전몰 군경 유자녀로 저는 자랐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대부분이 형제간이 6명이었어요. 6명. 전쟁 중에도 그랬지만 전후에 베이비 부모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평균 6명을 낳았거든요. 지금 친구들이 대개 형제간이 몇이에요? 2 정도? 하나 또는 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제가 보니까 2001년에 평균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 그래요. 출산율이 전체가 6명에서 1.2명으로 됐다. 1.2명이라는 거는 10집 중에 8명이 1명밖에 안 낳고 2집이 2명 낳으면 1.2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나 둘을 낳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6명을 낳을 때는 왜 그랬느냐? 그때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아들이 1손이에요. 그러니까 6명도 그냥 6명이 아니고 아들을 많이 낳으면 다복한 집안이다 했고, 딸을 많이 낳게 되는 경우에는 끝까지 아들 낳으려고 어떤 데는 배구팀 하나 낳고 아들 낳은 집도 있고, 최고로 딸을 많이 낳은 집은 축구팀을 하나 낳고 아들 낳은 집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1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이 하나 낳아서 기르기가 보통 힘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으면 2명 아니면 1명을 낳는 이런 세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보편화가 된 거죠. 아이가 하나 있으면 온 아이 하나를 둘러싸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이게 뭐 공주나 왕자처럼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왕자,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다 자라요. 간단히 계산해 보면 아이가 하나 있으면 부모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하면 6명의 시종이 생기는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흘러요. 30년이 흐르면 이제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시종이 6명이 아니라 부양해야 될 사람이 6명인 거예요. 우리들의 노후가 60 환갑이 돼서
월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어렵겠죠? 예. 자식들한테 기대하기 어렵겠죠? 자식을 6명을 낳고 60환갑을 맞고 바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자식이 그 당시는 노후의 보험이었다. 자식 보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60환갑을 맞고, 응? 그러니까 처음에 큰아들네 집에 있다가 며느리가 눈치하면 딸네 집에 갔다가 눈치하면 딴 집에 6명이나 되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대충 여생을 끝냈는데 이제 갈 집도 하나나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30년을 더 살아요. 이러니까 자식 보험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그러면 노후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 스스로.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제 왜 그렇게 자살이 많이 늘었는지, 특히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지, 1번 경제적인 이유, 2번 건강 이유라는 거 이제 동의하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노인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늘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현상 분석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답이 뭐야? 그러면 노후의 대비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혜원 씨 한번 읽어봐요. 뭐 때문이라고요? 자식 뒷바라지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 노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저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외아들이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뿐인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을 이유로 자살을 많이 한다면 가장 큰 원인은 자식 뒷바라지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식 뒷바라지에 지금부터 올인하지 말고 반만 하고 나머지 반은 뭐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노후를 위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식 보험이라는 걸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오래 살게 되고 하나나 둘밖에 안 낳게 됐으니까 더 이상 자식 보험이 유효하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 하는 방법은 뭐냐? 나 스스로 하는 방법은 결국은 자식 뒷바라지를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반은 내 스스로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반만 하고 반은 아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얼른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전의 자식 사랑은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헐벗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성공하게 뒷바라지하는 것을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자식 사랑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게 진정한 자식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저를 낳으셨으면 끝까지 뒷바라지 하셔야죠. 그렇게 묻는 자식이 있다면 이렇게 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다. 내가 늙어서 너한테 손 벌리면 되겠냐? 너도 네 자식 키우느라고 힘들 건데. 그래서 내가 늙어서 너한테 손 안 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지하시기 바람. 이렇게 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국어와 산수면은 노후 대비는 간단히 끝난다. 왜냐? 자. 자, 국어 시간에 배운 걸 뭐라고? 주제파. 국어 시간에 주제 파악을 배우는 거고 산수 시간에 뭘 배운다고? 분수를. 분수. 그러니까 노후 대비는 주제 파악하고
분수지키면 되는 거다. 자, 이제 실천 요령까지 가르쳐 드렸는데 아직도 노후 대비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이제 책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밥만 먹으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불행해졌죠. 어머니, 내가 태어났을 때 몇 킬로 했어요? 세계에서 목디스크 병원이 제일 많은 게 서울이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질문. 그럼 밥만 먹으면 행복합니까?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다이어트를 생각한 나라가 왔으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엄청 높아졌어야 되는데 왜 못 살 때보다 더 자살이 늘었을까요? 그거를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아왔지만 이번에는 경제가 아닌 측면에서 한번 다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4년에 미국의 이스터링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행복은 좋아지는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필이면 철학자가 아니고 심리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가 한 거예요. 보통 경제학이라는 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같은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같은 돈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경제학인데, 아니 뜬금없이 이스털링이라는 경제학자가 경제가 발전하면 인간의 행복은 나아지는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경제학에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첫 번째 논문이 됐습니다. 그게 1974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73년에 최초로 세 끼 밥 먹게 됐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스터링이라는 경제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잖아요. 결국 옷 입고 밥 먹고 거처할 집이 있는 거잖아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해결을 못하면, 세 끼 밥을 못 먹으면 세 끼 밥 먹을 때까지는 돈 벌면 행복해지겠죠. 근데 세 끼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부자 손으로 행복한 게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세 끼 밥을 못 먹다가 세 끼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마치 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처럼 돈 버느라고 행복을 희생하는 경우를 봅니까, 안 봅니까? 맞아요. 많죠? 네. 자, 거기에서 우리는 얻을 만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거에 대한 역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터링의 역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논문의 재미있는 거는요, 이게 1974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1954년부터 1974년까지 일본이 소득이 20년 동안에 7배나 늘었는데 일본 사람의 행복이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소득이 7배나 늘었으면 행복도 많이 늘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데 행복은 얼마나 늘었는가,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제가 행복 지수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바라는 것뿐에 얼마나 성취했느냐 하는 거를 따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혜원 씨가, 자, 이번에 뭐
토익 시험은 몇 점 맞으면 좋겠다. 뭐 이번에 오디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거에 리스트가 있겠죠. 예를 들면 10개가 있었어요. 10개 중에 7개를 성취하고 3개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행복지수 얼마? 10분의 7. 70이겠죠. 70.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혜원 씨가 어떤 생각을 할까? 성취하지 못한 거를 성취하려고 노력할까 안 할까? 하죠. 노력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목에서 제가 오늘 행복 지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복 지수는 이런 거예요. 10개 있었어요, 아까 혜원 씨가. 그렇죠? 7개 있었고 3개는 아직 X예요. 7개가 동그라미예요. 근데 이 3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6개월 동안에 3개를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러면 행복 지수가 높아졌겠다? 그대로다? 낮아졌겠다? 높아졌겠다. 높아졌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높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낮아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행복 지수에 2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거가 있고 성취한 게 있어요. 그러면 혜원 씨는 너무너무 인성이 좋아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바라는 게 하나도 늘지 않았어. 그래서 성취하지 못한 거 3개를 성취하고 났더니 이제 행복 지수가 100이 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에 바라는 게 5개가 늘었어. 그래서 15개가 됐어. 그러면 성취한 게 10개야. 15개 중에 10개야. 그러면 70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불행해졌잖아요.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행복에 이르는 비결 하나씩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 1번. 더 성취하는 것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더 적게 바라는 것도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내가 주례를 할 때 주례사 1번이에요. 주례가 성원 선언문을 낭독한 순간 신랑 신부는 배우자에게 바라는 걸 반으로 줄이십시오. 아니,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처럼 잘해주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례가 성원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여전히 10개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6개를 해줬을 때 만족한다, 불만이다? 불만족이죠. 불만이 생기.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연애할 때처럼은 안 해주겠지 하고 기대 수준을 반으로 줄였다. 근데 6개 해줬다. 만족, 불만? 그럼 만족이요. 만족했지. 자, 행복에 이르는 비결 1번.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도 물론 행복에 이르는 길이지만 적게 바라는 것도 똑같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비결 1번. 바라는 것을 절제하라. 절제하라. 2번.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10개를 그대로 기대하고 있었다면 10분의 6이 됐겠죠. 행복지수는 60이었겠죠. 그런데 5개로 기대 수준을 줄였는데 6개를 해주었다면 이제 5분의 6이 되겠죠. 이때는 행복지수가 120이 되겠죠. 120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자기가 바라는 게
다 채워지고 나서 덤으로 하나 더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나는 120이라는 말보다는 감사라는 단어로 저는 행복지수를 씁니다. 감사하는 마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갖지 못한 거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면 불행한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면 행복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비결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왜냐하면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이 아마 혜원 씨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혜원 씨 이제까지 행복에 이르려면 남과 비교하라 그랬어?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 비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여쭤보세요. 어머니 내가 태어났을 때 몇 킬로 했어요? 여쭤보면 어머니가 혜원 씨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를 기억하고 계실까? 기억 못하고 계실까? 거의 기억하고 계실 확률이 많아요. 왜? 비교하기 위해서. 내 딸이 태어날 때 평균보다 더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평균보다 적게 태어났는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지 말라고 전부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왜 오늘은 해가 안 떴지 하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은 비교하라. 비교하라. 그 대신에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한국 사람은 비교하라 그러면 학교 다닐 땐 자기보다 공부 못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목 디스크 병원이 제일 많은 게 서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위만 쳐다보다가 디스크 걸려가지고. 아니 왜 비교하라는데 위만 쳐다봐? 전후 좌우를 둘러보면 힘든 사람이 나만 힘들다, 다른 사람도 힘들다. 다른 사람도 힘들다. 고로 비교하라.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모든 사람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위안을 받으라. 이게 내가 말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비교하라 그래서 또 전후 좌우만 보는 거 아니에요. 가끔 위도 봐야지. 위도 봐야지 발전할 동기가 있지. 응? 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힘이 들면 가끔 아래를 쳐다봐요. 그러면 나보다 힘든 사람 있다 없다? 있어요. 무지 많지. 나보다 힘든 사람 무지 많지.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아요. 비교하라. 그리고 나서 첫째, 비교하고 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위안을 받고. 둘째,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다 하는 점. 배고픔을 걱정하던 사회가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이 세계 1등인 거는 뭐 때문일까? 전부 다 나만 생각하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에 대한 효를 잃어버렸고 형제 간의 우애를 잃어버려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싸우지 않는 집이 거의 없고 친구 간에 우정이 없어졌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을 잘 봐야 되니까 친구가 물어보는데 가르쳐주면 안 되고, 그래서 경쟁만이 있고 협동이 없는, 우정이 없는, 이웃 간에 품앗이라는 게 없어졌고, 우리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졌고, 염치가 없어졌고,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경제는 발전했는데 사회는 성숙하지 못한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경제 발전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왜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는가? 그거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러한 가치들, 효도, 우애, 우정, 협동, 염치, 배려 같은 이런 가치들이 사라져버렸지 않았나. 이런 가치들을 회복하지 않고는 이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웁니다. 이제는 듣고 배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고 배웁니다. 누가 너 이렇게 해라 하는 걸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효를 가르치려면 너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이렇게 가르칠 거 없어요. 내가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 어려운 사람한테 배려해야 된다? 말로 가르칠 수 없어요.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에게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만 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염치 없는 사람이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을 하라 그러는 거는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반말하면서 너 사회생활 하려면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우겠죠. 어른이 하는 대로 보고 배우겠죠. 저는 그래서 65세 맞았을 때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냥 지하철 공짜로 타는 카드인 줄 알았더니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어르신 교통카드예요. 저는 그 카드를 받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회에 짐되는 노인이 되지 말고 도움 주는 어르신이 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하철 탔을 때 젊은이 앞에 가서 서지 않습니다. 노인석에 가서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가 저보다 더 힘들어요, 요새 젊은이들 살기. 근데 앞에 갔으면 머리가 하얘니까 자리를 양보해야 되나, 이게 고민하게 만들지 않아요. 짐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사회를 경제가 발전한 만큼 사회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합시다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그 길이 경제 발전이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5,200만이나 되는데 나 하나 한다고 뭐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부터 나 하나라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들, 염치, 배려, 우애, 우정, 효도, 협동,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는 제가 좋아하는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